내 옆에 앉아 천사처럼 웃고 있는 며느리가 사실은 나를 잔인하게 죽이러 온 살인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2년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그날 은행 창구에서 마주한 공포는 내 온몸의 피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도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골은행의 창구 직원이 제게 슬그머니 건넨 것은 정리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살갑고 다정한 내 며느리가 바짝 밀착해 앉아 있었고 등 뒤편 대기석에는 험악한 인상의 검은 정장 사내 2명이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감시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객장 안에 기이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쪽지를 건넨 직원의 눈빛은 무언가를 절박하게 호소하듯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쁘게 몰아쳤지만 저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테이블 아래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치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문구가 비뚤비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생전 처음 마주한 은행 직원의 눈빛은 결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깊은 내면에서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야만 살 수 있다는 생존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너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급히 다녀와야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안색을 싹 바꾸며 서류에 서명만 하면 금방 끝나는데 왜 그러냐고 제 팔뚝을 강한 악력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급하게 조여오는 손길에 소름이 돋아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비상구 통로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제 이름을 부르며 날카롭게 소리치는 인성이 들렸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내달렸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목숨을 걸고 건넨 그 짧은 경고 한 장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던 내 목숨을 구해낼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잔혹한 음모의 한복판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말이죠. 가장 믿었던 존재가 실제로는 나를 해치려는 가장 잔인한 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체 그 다정하던 며느리가 왜 나를 노린 것이며 그 배후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잠시 후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이 모두 밝혀지니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기막힌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며느리의 잔혹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사건 사흘 전 어느 화요일 새벽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내 며느리는 왜 나를 노린 것이며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사건이 터지기 사흘 전 어느 화요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이 터지기 사흘 전 그날도 새벽 5시에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30해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떡을 찌며 몸에 새겨진 정직한 습관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한창 쌀가루를 안치고 있을 때 요란하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며느리의 이름을 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평소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밤새 편안히 잘 주무셨냐는 그 나긋나긋한 안부 인사에 저는 그저 고맙게만 답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결혼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변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덩이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시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빼놓지 않고 홀로 사는 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습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 고가의 녹용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살뜰하게 챙겨다 주던 아이였습니다. 5년 전 전처와 사별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던 제 하나뿐인 아들 준석이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았으니 저는 그저 며느리가 하늘이 보낸 천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무언가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졌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전화 통화 도중 며느리는 대뜸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이제 72이시니 이번 주 금요일에 예약해둔 대형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금요일은 시장에 큰 장이 서는 날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거절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가게 일은 자신이 아는 사람을 배치해 두었으니 절대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기 전에 잠시 은행에 먼저 들르자고 쇠기를 박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며느리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른다며 어머니가 쓰시는 통장들을 이번 기회에 자신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도맡아 관리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옆에서 꼼꼼하게 계좌를 들여다보고 지켜주겠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면서도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알아서 잘 간수하고 있으니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다고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도와주고 싶어 그러는 것이라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집 앞으로 데리러 오겠다는 말에는 거절하기 힘든 기이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땀이 배어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늘 유순하기만 하던 아이가 왜 이토록 강박적으로 내 금융 자산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제 목련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골목에서 오랜 세월 정을 나누며 건어물 가게를 운영해 온 30년 지기 친구 옥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묵묵히 떡을 포장해 주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고 옥자는 단박에 제 어두운 안색을 알아채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며 다정하게 물어왔습니다. 이내 가슴속 웅어리를 참지 못하고 금요일에 며느리와 함께 은행에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슬쩍 털어놓았습니다. 통장 관리를 도맡아 해주겠다고 하더라는 제 말에 옥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요즘 험악한 세상에 자식만 믿고 전 재산을 함부로 맡겼다가 길바닥에 나앉은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당장 그 약속을 취소하라는 호통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손으로 고른 착한 아이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옥자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목소리를 바짝 낮추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얼마 전 시장통에서 제 며느리를 우연히 목격했는데 시어머니인 저를 대할 때의 화사한 미소와는 달리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무섭도록 싸늘하게 가라앉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뱀처럼 매서웠던지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는 친구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잘못 본 것이 확실하겠지만 그래도 은행에 갈 때 절대 도장이나 서명 같은 것을 쉽게 넘겨주지 말라는 친구의 신신당부의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가 떠난 후에도 그 불길한 경고는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해묵은 통장들을 전부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구고 제가 시장 바닥에서 30해 동안 소금땀을 흘려가며 모은 순수 자산 5억 원과 지금 살고 있는 집가 10억 원을 합해 총 15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온전히 물려주려고 한 푼 쓰지 않고 아껴둔 소중한 피땀이었습니다. 이 돈을 노리는 누군가의 음모가 진행 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새로 가져다 준 녹용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녹여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마시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이상 증세가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거대한 바위에 눌린 것처럼 띵하고 핑 도는 어지러움이 엄습했습니다. 가게에서 단골 손님을 맞이하는데 수백 번은 부르던 그 손님의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신이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 멍하고 흐릿해졌으며 손끝이 둔탁해져 떡을 집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내가 왜 이러나 싶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보았지만 지독한 두통과 함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지어다 준 그 귀한 보약이 사실은 제 뇌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끔찍한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되자 신체 증상은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평생 몸에 익은 가게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집안을 헤맸고 심지어 조금 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걱정스러운 안색으로 찾아온 친구 옥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흑빛이라며 당장 병원 응급실에 가자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일시적인 피로라며 고집을 부렸고 옥자는 내일 은행에 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줄을 바짝 붙잡아야 한다고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사방이 고요해진 침대에 누웠지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단 한숨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냥하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만 이지러진 환영처럼 떠올라 뼈마디가 시려왔습니다. 머릿속 안개는 거치지 않았고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 마침내 약속된 금요일 아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이끌고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은 뒤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전 9시 반이 되자 정각에 맞추어 며느리의 매끄러운 승용차가 집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을 내리고 어서 타시라며 손짓하는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직감 때문인지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무덤가에 핀 조화처럼 기이하고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조용히 조수석에 앉았을 때 앞을 주시하던 며느리가 한 손으로 휴대폰을 빠르게 조작해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전송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슬쩍 훔쳐본 화면에는 이제 곧 도착한다는 짤막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냐고 묻고 싶었지만 몽롱한 정신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막혀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마치 유령선을 탄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고 제 가슴속 통증은 점점 더 실체를 키워갔습니다. 결혼 후 1년 내내 착하고 유순하기만 했던 내 자식이 저를 향해 날카롭고 잔혹한 올가미를 완전히 조이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차가 육중한 은행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번호표를 뽑아놓겠다며 서둘러 차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리 없이 닫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방 끈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며 차에서 내려 은행 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어지러운 이마에 닿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객장은 이른 아침부터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로 꽤 붐비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제 시선은 대기석 한 구석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주부나 상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처럼 핸드폰을 보거나 서류를 살피는 대신 매서운 눈빛으로 출입구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중 한 남자가 옆 사람에게 눈짓을 하며 무언가를 낮게 속삭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어느새 다가와 제 팔짱을 끼며 대기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검은 정장의 사내들 바로 뒷줄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두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돌려 저를 끈질기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방방이질 치듯 거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제 옆에 앉은 며느리가 그 남자들과 아주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은 분명 서로만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전광판에 제 대기번호가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번 창구로 오라는 안내였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는 그 짧은 길 위에서 등 뒤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내들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안내된 자리에 앉자 창구 너머에는 3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김지은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지 정중하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가 제 옆에 바짝 밀착해 앉으며 유창하게 대답을 가로챘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금융사기를 당할까봐 걱정된다며 자산 안전을 위해 계좌 관리를 전적으로 대행하고 적금을 새로 들러왔노라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과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해묵은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조회를 시작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창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서류도 함께 즉시 처리해달라는 다급한 요구였습니다. 직원이 며느리가 건넨 두툼한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몇 장의 종이를 넘기던 직원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서류를 쥔 직원의 손끝마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고객 응대를 넘어선 무언가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간절함과 경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서류 전산 확인이 필요하니 양해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직원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책임자 행원들이 모여있는 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옆에 앉은 며느리의 입술이 초조한 듯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간단한 업무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가로막느냐며 투덜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날카로운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혼 같던 몇 분이 흐른 뒤 직원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창구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어 지체되었다며 사과를 건넨 직원은 다시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책상 아래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맹렬한 속도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정성스레 접어 제가 제출했던 통장 맨 첫 페이지 사이에 보이지 않게 끼워 넣었습니다. 할머니, 통장 정리가 완료되었으니 내역이 맞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셔요. 직원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려는 듯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이 밀어준 통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통장 종이 질감과는 완연히 다른 빳빳하고 작은 종이 조각의 촉감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서류의 맨 하단 여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에 어서 서명과 무인을 찍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며느리의 다급한 재촉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통장 사이에 끼워진 쪽지를 슬그머니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우르릉 쾅쾅 무너져 내리며 숨통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비뚤비뚤하게 급히 갈겨 쓴 연필 글씨로 거기에는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치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경악 어린 눈으로 앞을 바라보자 창구 직원 김지은 씨는 울 것 같은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각도로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 우측 구석에 위치한 화장실과 비상구 통로 쪽을 눈짓으로 긴박하게 가리켰습니다. 옆에서는 며느리가 자꾸만 제 팔을 흔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좌 명의를 안전하게 넘기는 절차일 뿐이니 어서 서명하라고 매섭게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72의 평생을 살며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극한의 공포와 본능적인 위기감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라는 쪽지의 글귀가 눈앞에서 거칠게 아른거렸습니다. 몽롱했던 정신이 칼로 베인 듯 번쩍 깨어났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내 주머니 속으로 메모지를 재빨리 밀어 넣었습니다. 왜 도망쳐야 하는지 따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제 안위보다 자산을 먼저 챙기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서명 재촉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화장실이 급해 잠시 다녀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만 끝내고 가라고 제 팔을 이전보다 훨씬 강한 악력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억세게 조여오는 손길의 본능적인 살기가 느껴져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뒤를 쫓아 일어서려는 찰나 고맙게도 창구 직원이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며느리의 앞을 막아서며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저는 비상구 표시가 보이지 않는 통로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직진했습니다. 뒤편에서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치는 인성이 들렸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입구를 그대로 지나쳐 초록색 비상구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슬쩍 뒤를 돌아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창구 직원의 재질을 뿌리친 며느리와 대기석에 앉아있던 검은 정장의 거구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제 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구 철문을 밀치고 어두운 계단실 안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내려가며 가방을 꽉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구두굽 소리가 제 등을 사정없이 떠밀었습니다. 마침내 1층 뒷문을 밀치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무더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몸은 오한이 든 것처럼 떨렸습니다. 일단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큰 길로 뛰쳐나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고 저는 뒷좌석으로 몸을 던지듯 밀어 넣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 가장 빨리 가달라는 제 목소리는 공포로 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출발한 순간 뒷유리창 너머로 며느리와 사내들이 은행 밖으로 뛰쳐나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차 바닥으로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택시가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허겁지겁 내려 30년 지기 친구 옥자의 건어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제 흑빛이 된 안색과 덜덜 떨리는 손을 본 옥자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안쪽 뒷방으로 숨겼습니다. 미닫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저는 은행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단숨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옥자의 얼굴은 거대한 충격으로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방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휴대폰의 진동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꺼두었던 전원을 켜자마자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부쩍 정신을 깜빡깜빡 하시더니 은행에서 헛것을 보고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방에 사람을 풀어두었으니 순순히 나타나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섬뜩한 협박이 뒤를 이었습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 전 재산을 가로채려는 며느리의 악랄한 계략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슬쩍 내다보니 인근 파출소 경찰들이 옥자의 가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저를 치매 가출 환자로 신속하게 실종 신고를 접수해 둔 상태였습니다. 법도 세상도 이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제 제가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핏줄은 하나뿐인 아들 준석이밖에 없었습니다. 30에 넘게 내 손으로 정성을 다해 키우고 평생 떡을 팔아 대학까지 보낸 내 자식만큼은 이 어미의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그러나 제 마지막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준석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짜증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들은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며 대체 왜 은행에서 남부끄럽게 난동을 부리고 도망을 쳐서 사람을 속타게 만드냐고 되레 저를 타박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서운 짓을 꾸미고 있다는 제 절규를 아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말대로 어머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으니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부터 받으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직장 생활로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머니까지 왜 이렇게 짐을 지우냐며 지금 유진이가 어머님을 찾으려고 온 동네를 헤매고 있으니 당장 전화해서 사과하라는 매정한 말과 함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자식마저
철저하게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현실 앞에 제 세상은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오직 저 혼자만 남겨진 듯한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방구석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던 그때 건어물 가게 뒷문으로 뜻밖의 손님이 은밀하게 들어섰습니다. 바로 은행 창구에서 제게 쪽지를 건넸던 직원 김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하려다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날로 은행에서 즉각 해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잃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찾아낸 지은 씨는 제 손을 잡자마자 경악스러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 며느리 박유진의 결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가 보여준 기록 속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잔혹한 과거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과거에 2번이나 나이 많고 재산이 넉넉한 노인이 있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고 2번 모두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들이 원인 모를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며느리가 이미 제 명의로 8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생명보험을 몰래 가입해 두었으며 사망 시 수익자는 전부 박유진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날 은행에 제출했던 두툼한 서류는 저를 금치산자로 선고하여 제 모든 법적 권리와 15억 원의 재산을 완벽하게 가로채기 위한 위조 서류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받아 마셨던 녹용 속에 제 정신을 서서히 흐리게 만드는 약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서늘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지은 씨 역시 2번째로 희생된 할머니의 친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수년간 칼을 갈며 박유진의 동선을 추적해 이 지역 은행으로 자원해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뒤에는 가짜 의사와 부패한 변호사, 보험 설계사까지 결탁한 거대한 전문 보험 사기 조직이 버티고 있어 물증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연락을 받고 은밀하게 뒷방으로 합류한 강력계 강민호 형사는 제게 놈들을 현장에서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며느리 앞에 다시 나타나 범행의 순간을 증명할 미끼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의 덫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일은 심장이 멎을 만큼 두려웠지만 이 괴물 같은 조직을 깨부수지 않으면 다음 타깃은 내 하나뿐인 아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자는 내가 아니라 저 악마들이 될 차례였습니다. 지옥 같은 살인마의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 위한 작전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 형사는 제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거실과 부엌 곳곳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정밀하게 매설했습니다. 옆집에 지휘본부를 차린 강력계 형사들이 저를 실시간으로 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억누르고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서 며느리 박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된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이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약물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것처럼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밖을 헤매다가 방금 전 몰래 집으로 돌아왔으니 제발 데리러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풀린 목소리에 완벽하게 방심한 듯 자신이 금방 갈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집 안에 꼼꼼히 숨어 있으라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바닥은 이미 축축한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20분 뒤
마당에 차가 멈춰서는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열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집안을 깨웠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선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안색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왜 그렇게 은행에서 도망쳐서 사람 속을 태웠느냐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간신히 초점 없는 눈으로 어지러워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겉으로 흘리며 어머님이 몸이 허해서 그런 것이니 얼른 보약을 다려드리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제 뇌를 망가뜨려 온 그 녹용 봉지였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저는 마지막 타이밍을 잡기 위해 속이 메스껍다며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인 그 순간 옆집 모니터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호 형사의 눈에 경악스러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며느리는 사방을 극도로 기민하게 살피더니 자신의 품 안에서 하얀 가루가 든 정체 모를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수면제 가루를 끓고 있는 녹용 찻잔에 주저없이 털어 넣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까만 액 속으로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그 끔찍한 범행의 순간이 집안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독잔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저 악마의 숨통을 죄러 들이닥칠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나오는 제 다리는 콘크리트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부엌 조리대 앞에는 치명적인 약물을 밀어넣은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얼굴로 찻잔을 받쳐든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검은 액체는 보약이 아니라 저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갈 잔인한 독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식기 전에 어서 마셔야 효과가 좋다며 제 손에 컵을 쥐어주고는 빨리 마시라는 듯 눈으로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찻잔을 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집에서 화면을 주시하던 강민호 형사가 도립조에게 무전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촉즉발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마시는 척하며 컵을 천천히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코끝을 스치는 찰나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거실의 통유리창과 현관문이 통째로 박살나며 무장한 경찰들이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라는 형사의 고함이 사방을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고 순식간에 거구의 형사들이 그녀의 양팔을 꺾어 바닥에 맺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유진을 살인미수 및 고액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형사의 외침에 며느리는 악을 쓰며 반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보약을 다려준 것뿐인데 왜 무고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냐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차갑게 웃으며 펼쳐 보인 노트북 화면에는 조금 전 그녀가 품 안에서 가루약병을 꺼내 녹용차에 털어넣고 휘젓던 추악한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악마의 가면이 처참하게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이어 가짜 진단서와 비밀리에 가입된 8억 원의 사망보험 서류, 그리고 과거 2명의 시어머니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던 사건의 재수사 영장까지 테이블 위에 툭 투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머니는 제 진심을 아시지 않느냐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제 집을 청소하고 살뜰히 보살핀 손길을 기억해달라는 그 파렴치한 연기에 저는
며느리의 손을 싸늘하게 쳐내며 지씹듯 뱉었습니다. 더는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저 돈에 미친 살인마일 뿐이라고 쇠기를 박았습니다. 현관 밖에서는 저를 감시하던 조직의 행동대장이자 며느리의 내연남인 검은 정장의 사내마저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제 목숨을 갉아먹던 암덩어리가 마침내 수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카타르시스도 잠시 며느리가 연행된 뒤 걸려온 아들의 한 통의 전화는 저를 또다시 거대한 충격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조직의 행동대장과 며느리가 체포되면서 모든 악몽이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추악한 범행을 알게 된 아들 준석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불효를 저질렀다고 사죄했고 저는 자식을 품에 안아주며 겨우 평온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채 일주일도 가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침 일찍 강력계 강민호 형사에게서 걸려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조직의 거물 보스가 증거 불충분으로 정격 석방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가짜 의사와 변호사 그리고 보험 설계사까지 결탁한 그 거대 조직은 체포되자마자 막강한 자본력으로 거물급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경찰 고위층의 손을 뻗쳐 전산실에 보관 중이던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흔적도 없이 삭제해버렸던 것입니다. 수사팀 내부의 스파이 소행이 의심된다는 형사의 말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날 오후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한 조직 보스의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기자회견장에 선 그는 자신을 20년간 노인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온 선량한 금융 컨설턴트라고 포장했습니다. 오히려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노인의 왜곡된 기억과 경찰의 무리한 과잉 수사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카메라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대중 앞에서 저를 공식적인 치매 환자로 못 박아버리는 치밀하고 잔혹한 반격이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그날 밤 제 집 마당 앞에 험악한 엔진 소리를 내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석방된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때렸고 문을 열지 않는 저를 향해 현관문 너머로 그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해를 푸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서로 피곤해진다며 조용히 살지 않으면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준석이의 앞날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던졌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사악한 경고였습니다. 악마들의 손길은 제 주변을 잔인하게 올감했습니다. 저를 도왔던 은행 직원 지은 씨의 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녀의 오빠를 해치겠다는 협박 편지가 날아들었고 대기업 조직에 대항해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이던 강민호 형사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시골의 한적한 파출소로 자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제가 미쳐서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언론과 인터넷 댓글 창마저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세우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 진실이 완전히 매장당하기 직전 사방이 캄캄한 절벽에 홀로 선 노인은 주먹을 짓쥐며 다시 눈을 번뜩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비웃는 보스를 보며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자천된 강민호 형사와 위협받는 지은 씨, 그리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두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했습니다.
저는 강 형사가 비밀리에 건넨 특수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안경테에 초소형 렌즈가 내장되어 제가 보는 모든 화면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보스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고 USB 증거물을 넘길 테니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삼엄한 감시를 뚫고 보스의 독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스는 이미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한 듯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USB를 건네며 왜 하필 나를 타깃으로 삼았느냐고 마지막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보스는 거만하게 웃으며 노인네가 돈은 많은데 약해 빠져서 완벽한 먹잇감이었다고 뱉었습니다. 뒤이어 과거 두 할머니 역시 유진이 같은 애들을 시켜 수면제를 먹여 사고사로 위장했고 20년간 경찰과 검찰을 돈으로 매수했기에 그 누구도 자신을 잡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범행 일체를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며 뻔뻔하게 자백하는 그 순간 유튜브 생중계 채널의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00만 명을 돌파하며 댓글 창이 폭발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스의 살인 자백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탁 던지며 내 놈의 추악한 범죄가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보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린 그 찰나 사무실 문이 박살나며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본 국민들의 격렬한 신고와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매수되었던 경찰 고위층도 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살인교사 및 범죄단체 조직죄로 보스의 손목에 마침내 무거운 수갑이 채워졌고 결탁했던 가짜 의사와 부패 변호사까지 조직원 전원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몇 달 후 열린 최종 재판에서 판사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을 상대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보스와 며느리 박유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직원 전원에게 수십 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법정문을 나서는 제 손을 잡은 지은 씨는 마침내 어머니의 한을 풀었다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모든 어둠이 걷히고 저에게는 진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시장 떡집에 내려와 앞치마를 두르고 장사를 돕는 아들의 정성 어린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시린 겨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결코 정의를 향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